실리콘밸리 소재의 스타트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SVB, 즉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태 하루 발생 만에 파산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파산 과정과 함께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 확실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가 최대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에 이 소식에 대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다룰 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특수 선거를 좀 다루지 않는 모습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처럼 글로벌 인베스트뱅크 성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은행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의 그 파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시스템 위기로 전환된다든가 실물 경제에 급격한 침체가 된다든가 이 자체의 제1위만 사태로 연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다시 말해 원금 대비해서 좀 이렇게 사실 투자 금액을 굉장히 높이는 과정에서 이게 딜레버리지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세계적으로 신용 경색이 되면서 금리기가 발생하는데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조기에 그 차단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 투자 대상이 대부분 다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레버리지 투자와 비슷한 시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의 당국이 금융 당국보다는 실리콘 주지사로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이런 움직임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뭐 다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요.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작년 11월에 스위스 은행 사태, CS 사태에도 이런 그 사태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겠다는 것으로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대로 보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주지사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는 일단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2차, 3차를 파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그 사후의 절차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 이게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겠습니다는 매드뱅크를 설립해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뒤처리하는 모습,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정리하느냐 문제가 향후에 그 후폭풍 내지는 후 영향이 영향의 가장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모습이 이번에 그 파산 사건이 됐을 때 다우라 나스닥 지수의 폭이 금리가 0.25%포인트 기대보다 높을 때 그 수준 이상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2의 그 리먼 사태 이거 0이 된다면 2008년, 2009년에 리먼 사태가 됐을 때 하루에도 2,000포인트 떨어지는 반면에 다우라든가 나스닥의 폭은 우리가 금리 인상 폭의 0.25%를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을 때 그 수준보다는 높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마 지난 주말에 정영국 PD께서 달러 가치를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원래는 이렇게 리먼 사태가 정도 우려된다. 저기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부분이 여기에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왜 떨어졌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는 보통 이렇게 리먼 사태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 실리콘밸리 사태가 우려가 된다면 안전통화로서 달러 가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 가치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 보면은 사실 구성 오류 때문에 페드가 3월 달 회의에서 금리를 오히려 0.5%포인트 가져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가져가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달러 강세가 누그러진 거고요. 그리고 국채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한때는 10년물이 4%를 벗어났습니다는 지난 주말에는 전부 이렇게 쭉 가는 과정에서 자 여기 시청자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페드의 그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2년물 금리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위험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졌다 이런 시각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예. 단기물과 장기물의 단기물이 정책 금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3월에 금리가 0.5%보다는 0.25%포인트 낮아질 것이다 하는 이 각도가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를 떨어뜨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비트코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 같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특별히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오늘은 오히려 올랐죠? 예. 갑자기 올랐죠? 이런 측면을 이렇게 봐서 SVB가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이 시장에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은 자, 증시보다는 외환 시장과 국채 시장을 이렇게 보시는 적이 앞으로에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조건 실리콘밸리 은행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제2의 리먼 사태와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지금 미국 감독청이 이 사태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파산을 지금 선언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금융위기 경험 때문에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SVB의 예.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다 했습니다. 원래 은행이 자금이 부족하면 지급불량이라는 말을 씁니다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위험자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종의 증거금 부족이다 하는 증거금에 대한 마진콜을 쓰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SVB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금이 부족하는 과정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주가가 하루에도 한 60% 폭락하면서 결국 이례적으로 파산 선고를 했는 예.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마진콜을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딜리버리지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예. 기존의 자산 부분에 투자했던 부분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했던 부분이 결국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렇죠. 그 스타트업에 당신이 자금 줬던 자금줄에서 사실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타트업의 대출을 회수할 경우에는 생태계에서 보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이 딜레버리지 과정을 마진콜이 딜레버리지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의 감독청이 이례적으로 나선 거다. 이 대목도 언급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 국내 언론들을 쭉 보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되는 거의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하루 만에 될까? 스타트업은 자체가 자생력이 부족하고 요 SVB는 스타트업의 자금줄인데요. 예. 여기에 SVB가 여러 가지 미국의 페드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회수가 될 때는 스타트업이 죽는다. 그럼 스타트업은 정책 단계 보존의 의미가 있는데 보존의 의미가 여기에 확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루 만에 전폭적으로 조기에 파산을 신고한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런 대목이 이번에 SVB의 향후와 관련돼서 사실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모든 위기는 위기의 성격에 따라서 예. 달리 대응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예. 우리나라의 금융 지주회사들 이런 사를 보면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안정자산인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왜 그것이 종전의 위기와 코로나 위기는 전혀 다른데 예.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책 방향도 더 다른데 왜 종전에 생각해서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달러 가치가 우리 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1285원에서 사실 1080원으로 오히려 달러가 약세되는 과정에서 종전에 이런 대로 금융회사의 회장을 믿고 기축통화를 샀으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SVB와 실리콘밸리 은행도 예. 어떤 특수성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대응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이었죠. CS 사태가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전개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 발생 원인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태가 많이 터질 것이다 하는 예.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2년 11월 달이었죠. CS 스위스 이렇게 은행에 이게 이제 제2의 은행이죠. 스위스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스위스 은행들은 전부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냄새나는 돈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 예.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인식도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부도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그때도 바로 제2의 리먼 사태를 연결하는 예. 그런 신문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과정은 왜 이게 이런 사태가 터질까? 이번의 사태와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SB의 그 CEO가 예.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직접적 발단이 됐죠. 예. 그때 당시에도 CS의 유리 키르노의 그 CEO가 보유자산을 그 처분하는 명목은 이제 자본 수혈의 형태이지만 이번도 예. 똑같죠. 그렇다면 처분한 것이 결정적으로 계기가 되어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제2의 리먼 사태를 연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이 CS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것 좀 다릅니다. 예.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금융 인상,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유동성 경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책 당국에서 풀어줄 문제입니다. 예. 시장에서 풀어줄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이것이 딜레버리를 통해서 이게 풀어간다면 제2의 리먼 사태에서 전염 효과가 나오는 거고 예. 정책 당국이 자 인플레를 가정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니까 자 지난 40년 동안 저금리 저물가에 익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격하게 금리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면 그 과정에서 뭐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책 당국이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CS 사태는 제2의 리먼 사태보다는 제2의 그 더이츠뱅크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예. 지금 그 이후로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는 거의 정확하게 제2의 사태보다는 제2의 리먼 사태보다는 도이치 사건으로 국지적인 스위스 내부의 국지적인 사태로 이렇게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만약에 금리 인상에서 비롯됐다면 페드의 고민도 확실히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구성의 오류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네, 페드 고민이 많죠. 예. 똑같은 형태로 작년 3월부터 인플레 부분에서는 뒤늦게 진단했죠. 심각성을 진단했죠. 예. 왜냐하면 2021년 4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뛴 게 5월 달 초에 이번에도 이제 3월 14일 날 발표합니다는 예. 요 무렵에 이제 딱 하는 과정에서 이때 2배 정도 CPI가 됐는데요. 이게 일시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간다 해도 현금 물가제에 의해서 예. 평균에 좀 지켜보겠다.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2022년 3월 달에 인플레가 아주 타겟팅 수준보다 4배 정도 높게 하다 보니까 예. 서둘러서 금리를 올렸죠. 지금까지 한번 금리를 공교롭게도 이 금리를 올린 지 1년이 됐어요. 예, 그렇죠. 이런 거 1년이 되니까 이런 후폭풍들이 많이 터지는데요. 그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페드의 이렇게 금리 정책은 굉장히 거칠고 숨가빠고 예. 변화무쌍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왜 이런 평가가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 3월에 0.25% 올리고 5월 달 4월 없고 5월 달에 0.5% 한 단계 더 올렸죠. 예. 6월 달에 0.75까지 올렸죠. 네 번 연속 0.75. 근데 작년 12월에 다시 0.5% 떨어뜨렸죠. 예. 0.5% 이제 인상폭을 떨어뜨렸죠. 올해 1월 달에 0.25로 갔죠. 이러는 과정에서 자, 경제 주체들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다가 또 급격하게 또 이렇게 낮추고 다시 또 이번에 3월 달에 0.5%포인트 올리면 이 과정에서 지난 40년 동안 저물가 체제에 익숙했던 이런 게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기 얘기했던 Force of Composition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건 미시 정책과 거시 정책의 충돌 문제인데요. 자,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변화무쌍하고 거칠고
이런 숨가팠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기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자 거시적 측면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대응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미시적 측면에서는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이 나오고 예. 이것이 더 악화되면 부도가 나오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파산이 나오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시스템 위기가 나오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실무 경제 위기가 나오겠죠. 이게 나오겠죠. 예. 이런 쪽에 매크로 사이드, 마이크로 사이드의 구성이 오류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페드와 미 재무부 간에도 예. 이번에도 아마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페드와 미 재무부 간에도 이런 구성이 오류 간의 충돌이 발생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가 뒤늦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는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시중의 신용 경색이 심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디폴트 의미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연방부채 한도에 대해서 꽉 차다 보니까 디폴트 의미에 빠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국채 금리를 낮춰야죠. 그래서 그동안 바이백을 추진했던 거다. 똑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러한 미 재무부와 페드 간의 충돌, 그다음에 페드 자체에서 시장 간의 충돌, 페드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제 주체 간의 충돌, 이 충돌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폭이 낮아질 것이다. 예. 또 경우에 따라서 올해 금리 인하까지 될 것이다 하는 피벗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나온 것은 너무 급격히 올리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페드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조금만 인플레가 잡히면 예. 사실 피벗을 추진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6월 달에 미국의 CPI가 9.1%를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낮추는 과정에서 6%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작년 11월에 피벗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작년 12월에 0.75를 0.5%포인트로 낮추고 올해 1월 달에는 0.25로 낮추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향후에 페드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페드의 고민은 다른 중앙은행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성의 오류를 경험한 국가, 뭐 영국이나 일본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페드의 통화 정책은 그 미국이 다른 국가들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죠. 예. 통화 정책에 그대로 따라갔으니까. 그러면 지금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이런 사태는 앞서서 스위스에서 나타났고 영국에도 나타났고 미국에 나타났다. 과정은 똑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다른 것도 매크로 사이드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빨리 갤러핑을 올리는 과정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이러한 그 기업이라든가 은행들이 이렇게 파산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과정은 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영국에 본 트러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순익이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 영국의 금융위기가 잦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가 이렇게 제로 노믹스를 마이너스 정책을 추진하고 엔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 문제가 봉착하다 보니까 거기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 엔화 강세를 추진하는 과정에 엔화 강세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풀어버렸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사실 그 일본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전에 한번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관계상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도 지금 같은 고민에 빠졌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미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CS 사태, 예.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사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레고랜드 사태와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거의 똑같죠. 예.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그 홍영과께서 우리 사태가 더 어렵습니다 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자 페드의 통화 정책에 가장 먼저 쫓아간 게 한국은행입니다. 예. 특히 이창용 그 이렇게 하는 총재께서도 페드에 그 쫓아가기에 바빴었는데요. 그만큼 페드의 그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자, 우리 내부적 여건은 미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미국은 그나마 그 경제는 더 괜찮죠. 우리는 경제가 좀 어렵죠. 예. 우리는 가계부채가 더 높았죠. 가계부채가 더 많죠. 미국보다 더 높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내부 여건을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내부 여건을 생각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그렇습니다는 예. 초기 단계에서 보면 사실 페드의 그 통화 정책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자
왜 이창용 하는 정제가 페드 쫓아갔느냐. 우리도 물가 문제가 심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단은 금리를 올렸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이죠. 페드보다 먼저 추진했고 금리 인상을.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여건에서 가계부채가 많고 경제가 언짢다 보니까 이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매크로 사이드에 이 측면이 마이크로 사이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 그것이 바로 작년 9월서부터 나타났던 레거랜드 사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레거랜드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이분에 대한 신용 경색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그 금감이라든가 그 금감원에서 이 부분은 아주 이복현 감독원장이 잘 그 처리했던 거로 이렇게 되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신용 경색을 풀어가기 위해서 시중은행이라든가 증권사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행정지도다. 제가 좀 말을 좀 어순을 좀 낮추겠습니다. 좀 행정지도보다는 더 강압적인 성격인데요. 시급성을 감안해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때는 이 문제가 일부 시각에 있어서는 자 증시 붕괴론과 연결하고 그다음에 제2의 외환위기론. 지금은 이제 주식을 사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 시각과 해서 굉장히 어렵게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 감독원, 이복현 이렇게 감독원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은 숨이 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숨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맞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되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신용 경색을 푸는 과정에서 돈을 오히려 거꾸로 공급하다 보니까 예. 장관 입장에서는 금리 올려 감독 당국에서는 돈을 공급해 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가 작년에 9월 이후에 붕괴를 한다. 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는 유동성이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4, 4분기에 10월 이후에 코스피가 한 10%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원달러는 1,448원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올해 2월 초에는 1,227원까지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자, 이것이 금리 인상 과정에서 그 은이다 보니까 당신이 처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3월에 그 페드에서는 금리가 0.5%포인트 인상하는 것보다는 0.25%포인트 떨어질 0.25%로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측면이 사실 뭐냐. 이와 똑같은 사건이 거의 똑같은 맥락과 같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앞서도 힌트를 주시긴 했지만 지금 SVB 사태, 제2의 리먼 사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 겁니까? 리먼 사태는 지금의 파산 이런 문제가 유동성 문제가 걸리죠. 예. 리퀴드 크라이스 문제가 되고 이것이 시스템에 전염될 때는 시스템위기가 되고 시스템이 전염될 때는 실물 경제가 침체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금융위기의 3단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조기 파산이다 보니까 바로 시스템위기가 돼서 제2의 리먼 사태 같은 실물 경제 어려운 상황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것은 지방은행의 성격으로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고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하는 점이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이 자체를 볼 때는 금융위 3단계에서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다. 글로벌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옵니다는 일단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글로벌 성격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방정부에서 나서지 않습니까? 앨런 의장이 구제금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사실 그 신문에서 리먼 사태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지난 주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리먼 사태 연결해서 굉장히 어둡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은 성격이 아주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페드가 매크로 사이드에 뒤늦게 인플레 진단을 잘못해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과정에서 예. 사실 그것이 은행이든 경제 주체든 기업이든 대응으로 모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페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레귤레이션에서 유동성을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QT 규모를 좀 이렇게 당초보다 이렇게 지금 계획보다는 좀 규모 자체의 긴축 규모를 좀 낮춰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SVB 사태로 정책 당국의 고민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SVB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너무 인포데믹, 이 사태를 제2의 리먼 사태다, 뭐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각이 상당히 이것부터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 당국에서는 이 예. 사태가 터졌을 때 좀 빨리 가져가야 되는, 빨리 신속히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 지켜봐야 할 대책이 있습니다. 예. 뭐든지 대책이 딱 나왔을 때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뭐 그냥 마치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건 잘못되어 있다. 오히려 시장의 심리를 불안시킨다. 예. 그래서 대책을 할 땐 지켜봐야 할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히 대책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렇게 저와 같은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 시장에서 유튜브에 클릭수나 생각해가지고 아주 인포대명, 이게 제2의 리번 사태가 될 것이다, 이게 떠드는 사람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감독 당국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차원에서 오히려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 간에 우리나라도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주목하는 거거든요. 자, 한국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을 경기 침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SB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걸 완충시키는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좀 우리가 최소한 동결해야 되고,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경기 부진 문제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거듭 경우에 따라서 유동성을 좀 공급해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은 SVB 사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